네, 우리가 지난 장까지 해서 충격파와 팽창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 십장 위에 왼쪽 윗그림 같이 이게 이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미사일이 실제 순항을 하고 있을 때 이 표면에 어떤 압력 분포를 이 색깔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선두부를 보면 빨갛게 되어 있죠. 저기 이제 압력이 아주 높은 구간이고, 다시 파란색 영역은 압력이 매우 낮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됐다가 날개 앞부분에서 다시 빨간색이 나왔다가, 그죠? 또 날개 뒷부분에서 또 다시 빨간색이 나오고, 제일 후단 핀 뒤쪽은 또다시 파란색이 됐습니다. 압력이 매우 낮아졌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충격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앞쪽이 뭉툭하게 생겼으니까 이 앞쪽에서 이런 표면에서 떨어진 그 블런트 바디 앞쪽에 이런 수직 충격파와 경사 충격파가 결합된 궁형 충격파 바우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당연히 수직 충격파를 지나면서 압력이 매우 높아졌겠죠. 그 다시 이 속도 영역이 면적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유동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력이 다시 급격하게 낮아진 거가 되겠죠. 여기서 이런 팽창 파동이 이런 형태로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동이 다시 쭉 표면을 따라 흐르다가 여기에서부터 면에서 이렇게 경사 충격파가 이 핀의 앞부분에서 핀의 두께가 있으니까, 그죠? 경사 충격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고, 2차원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죠. 이런 이 핀의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쐐기처럼 생겼겠죠. 그래서 유동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경사 충격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것을 3차원적으로 보면 이런 그림으로 나올 수 있겠죠. 또 경사 충격파가 생기니까 압력이 다시 높아졌고, 요 핀의 단면에서 이 두께를 계속 넓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면 핀의 단면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유동이 팽창을 일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녹색 영역이 생기게 되겠죠. 다시 이 끝부분에서 그 경사 충격파가 이렇게 생기면서 또다시 빨간색이 출현하게 되고, 핀 뒤쪽은 당연하게도 또 유사한 형태의 어, 경사 충격파와 팽창파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쭉 추적하면서 이제 이런 충격파와 팽창파를 충격파가 있다, 팽창파가 이래 있다. 그래서 요 앞에 상태를 1번, 2번 상태, 1번, 2번 상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관계를 비열비와 즉 물질과 마하수의 함수로 우리가 이 관계식들을 쭉 찾아본 내용이 9장, 1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차, 이제 2차원적으로 이렇게 다룬 내용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3차원 유동 구조로 팽창을 하게 되면 그 관계식들을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전산유체역학 CFD를 이용해서 저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계산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관계식을 찾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론을 배웠으니까. 그죠? 그걸로 우리가 배운 이론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10장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외부, 즉 외부에 흐르는 유동으로 인한 어떤 변화를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유동을 뭐 external flow라고 부릅니다. 외부 유동이라고 하죠. 물체의 바깥쪽이라는 얘기입니다. external flow라고 부릅니다. 근데 10장에서는 상대적으로 internal flow를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요즘 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데 어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 보면 또는 우리 전투기들 보면 옆쪽에 이 공기 흡입구가 있죠. 그죠? 어, 즉 엔진에 공기를 공급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연료를 뿜고 거기서 연소를 일으켜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 관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한 둥근 관이든 사각형 관이든 어떤 관이 있고 여기서 초음속 유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충격파도 생기고 할 텐데 이 앞쪽에 일정 구간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순수하게 초음속 유동, 이 내부 유동에 초음속 유동이 형성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부에서 초음속 유동이 생겨서 이 현상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치들이 이제 노즐 그리고 디퓨저 그리고 이 둘의 합으로 만들어진 윈드 터널입니다. 노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면적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음속 엔진 후방에 연소실이 있고 그 후방에 이런 노즐이 이렇게 있습니다. 면적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만약에 이게 아음속 유동이면 면적이 줄어들면 유동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로 들어오는 유동이 초음속 유동이다 라고 하면 아음속 유동과 정반대의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 장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요. 이와 같이 어떤 그래서 초음속 유동을 만드는 장치는 그냥 면적을 좁혀서 가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면적을 좁혔다가 넓히는 이런 절구통 모양으로 유로를 만들면 여기서 서브소닉 유동이 이쪽에서 초음속으로 슈퍼소닉 유동이 되는 이런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음속 유동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되고 이와 같이 유동을 가속시키는 장치가 노즐이고 반대로 감속시키는 장치를 디퓨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동을 가속시켰다가 감속시켰다가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찾아내는 장치가 윈드 터널이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압축성 유동에서 내부에 어떤 초음속 유동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제 이거를 이제 10장에서 주로 다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장에서는 우리가 쿼지 원리 그러니까 1차원은 말 그대로 뭐 어떤 면적이 균일한 뭐 이런 유동 즉 x로만 표현되는 어떤 문제를 1차원 문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관 내부의 유동이다. 이러면 이건 예를 들어 x와 y를 모두 갖고 있죠. 이쪽 방향이 x축이라고 하면 이쪽 방향 y축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만약에 면적 area가 계속 바뀐다. 근데 이 에리어를 우리가 x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건 그냥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면이 바뀌더라도 그 면적을 우리가 x의 함수로 바꾸면 결국에는 2차원 문제인데도 1차원 문제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준 1차원 유동 1차원에 준한다 해서 준 1차원 유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장에서 다루는 노즐, 디퓨저, 윈드 터널 이 모든 것을 이제
과지 원디로 생각하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고 이 내부에서도 충격파나 경계층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 10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초음속 장치, 발사체라든지 초음속 전투기 이쪽에 엔진 뒤쪽에 유동이 이제 가속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가속시키는 장치로 노즐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 그림이 이제 여기 나오는 장치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큰 이게 무슨 전투기의 노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전투기 뒤쪽에 이렇게 쭉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화염이 쫙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걸 아주 어두운 곳에서 연소된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양을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투명한 공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연소된, 그래서 꼭 우리 라이터 불 붙이면 나오는 화염 같은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한 어떤 셀 모양으로 이런 유동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게 앞에서 했듯이 충격파, 경계층, 충격파, 팽창, 충격파, 팽창 이런 과정들 여기에 이제 마크 디스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생기는 그 그림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초음속 유동이 밖으로 빠져나올 때 이런 복잡한 유동 구조 뭔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유동 구조의 젯을 이렇게 뽑아내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 연소실에서부터 초음속 유동이 발생하게 되는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을 좀 다른 용어로 쓰면 compressible flow인데 압축성 유동인데 through duct, 그러니까 이런 뭐 원통이라든지 아니면 관 뭔가 흐름이 전달되는 통로 이런 것을 이제 덕트라고 부르죠. 그죠? 덕트를 통하는 압축성 유동 이런 것들은 이제 풍동 실험, 하이 스피드 윈드 터널. 우리 저 1학기 여러분들 공기역학 실험할 때 봤던 큰 풍동은 로우 스피드 윈드 터널입니다. 마하수가 뭐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로우 스피드 풍동입니다. 근데 저런 사이즈인데도 그 안에 유동을 마하수 0.6, 0.7 이런 상태까지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런 풍동들. 기본적으로 풍동은 우리가 테스트 섹션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가 테스트 섹션, 워킹 섹션 또는 테스트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시험부죠. 그죠? 그리고 이 시험부 앞쪽에는 항상 이런 노즐이 있어가지고 이 노즐을 통과하면서 유동의 속도가 바뀌겠죠. 그래서 저 노즐의 단면의 비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속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렇게 유동이 가속된 후에 다시 이놈은 속도를 낮추는 장치. 근데 생긴 건 똑같습니다. 초음속 유동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노즐이나 디퓨저 생긴 게 똑같은데 역할은 거꾸로 하는 게 되죠. 서브소닉을 초음속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초음속을 서브소닉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부의 유동을 지나서 다시 여기서 이 마찰로 잃어버린 에너지를 모터를 통해서 팬을 통해서 압력을 다시 받게 되죠. 그죠? 이런 베인을 통과하면서 유동이 균질화되고 손실을 줄일 수 있죠. 코너를 통과하면서 이런 형태로 풍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확대시킨 풍동의
모양 같은 것이죠. 이렇게 노즐이 기본적으로 이런 꼭 절구통 모양처럼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면서 어떤 아주 면적이 가장 작은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걸 노즐목이라고 부릅니다. 노즐목, 영어로 노즐 throat, 목구멍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다시 면적이 이렇게 넓어지면 여기는 이제 슈퍼소닉 초음속 유동이 형성되어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뾰족한 물질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경사충격파, 팽창파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생기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이런 풍동 장치에 이런 또 큰 틀에서 보면 덕트 내의 덕트를 지나는 압축성 유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로켓 엔진도 이 밑에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이제 램젯 엔진이라고 부르는 초음속 엔진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주 큰 수직 충격파 대신 경사 충격파, 자, 여기서 경사 충격파가 이렇게 생겨 나오고 여기 이제 수직 충격파, 작은 수직 충격파를 만들므로 해서 에너지 전압의 손실을 줄이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서 이런 경사 충격파니까 압력이 높아지고, 그죠? 또 더 압력이 높아지겠죠. 대신 이 앞쪽에 유동은 초음속인데 수직 충격파를 지나면서 서브소닉으로 압축된 공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동을 이제 이 스스로 입구에서 별도의 압축기 없이 압축을 한 후에 여기에 연료를 여기서 분사를 쫙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갇힌 유동들이 이렇게 여기에 돌면서 유동과 연료가 혼합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영역을 컨버스천 챔버라고 부릅니다. 연소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료와 퓨얼 인젝션이 있고 플레임 홀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불이 붙고 그러면 연료가 탐으로 인해 가지고 열이 생기죠. 즉 에너지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압과 전 온도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죠? 전압과 전 온도가 크게 증가한 후에 이 유동이 이렇게 생긴 노즐을 지나면서 요 노즐 요 노즐 스로트에서 마수 1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면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면적이 다시 넓어지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압축성 유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즉 면적이 넓어지면 속도가 줄어든다. 이게 아니고 초음속 유동에서는 면적이 넓어지면 속도가 가속이 됩니다. 그걸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유도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가속되면서 이쪽에서 이제 초음속 유동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서 뭐 추력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컨트롤 볼륨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m v 나가는 곳, 그죠? 빼기 m v 들어오는 곳. 근데 이 앞쪽에서는 유동이 m는 다 똑같을 거고, 그죠? 나가는 곳에 속도가 클수록 더 많은 추진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트 엔진도 근본적으로 똑같은 노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노즐을 통해서 나오는 유동의 화염, 이 화염의 요 모양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저 연소를 더 많이 유지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연료가 여기서 이제 뿜어져 나오고 여기서 공기가 이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섞이면서, 그죠? 큰 불이 이렇게 붙게 되겠죠. 이게 연소실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도 똑같이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우리 질량 컨티뉴어티, 모멘텀, 에너지 이케이션 이거를 그냥 그대로 또 이 과지 원디 상황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1차원 유동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즉 면적은 콘스탄트하고 즉 면적이 바뀌면 2차원적인 문제가 되죠. 면적이 콘스탄트하고 모든 뭐 압력, 밀도, 온도, 속도 모든 것이 그냥 x로만 표현된 양입니다. 근데 이 과지 원디는 면적을 x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실제로는 이 면적이란 건 y 즉 예를 들어 원통이다. 축대칭 x 시메트릭한 축대칭 물체의 뭐 면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r이니까 요 y죠, 그죠? 그러니까 뭐 파이 뭐 요 r 제곱 할 때 요 r이라는 건 결국 요 y의 값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2차원 문제인데, 근데 뭐 만약에 우리가 이 형상 여기에 있는 이 r이라는 놈을 뭐 어떤 x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면적도 x의 함수로 나타나겠죠. 이와 같이 면적을 우리가 x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양도 x만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과지 원디 문제가 됩니다. 준 1차원 유동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런 내부 유로에 대해서 컨트롤 볼륨 어널리시스를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 컨트롤 서피스를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한다고 하면 입구 여기고 출구 2번이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컨티뉴어티 당연하게도 로 m닷죠. 그죠? m닷는 입구나 출구나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놈은 로1 u1 a1 로2 u2 a2 근데 우리가 앞에 충격파나 팽창파 할 때와 다른 건 뭡니까? 이제 면적이 바뀌는 문제죠. 앞에 충격파, 팽창파 이런 거 할 때는 유동 요소의 면적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냐면 뭐 면적이 바뀌지 않도록 요소를 잡고 해석을 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면적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겠죠. 면적이 넓어지면 속도가 빨라지나 또는 속도가 느려지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똑같이 모멘텀 방정식도 성립하죠. 그죠? 시간항 없다 치고 그러면 이놈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V, D, M 다트가 되고 그죠? 이놈이 프레셔 포스죠. 지금 여기서 이제 프릭션 포스 F 중에 비스코스 포스는 지금 우리가 무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스테디고 인비시드 노 바디 포스 또 중력도 있는데 그죠? 중력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테디고 비점성이고 바디 포스가 없는 실제로 이 점성으로 인한 마찰이 사실 상당히 큰데 꼭 전체적인 속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하면 이 마찰로 인한 요인을 무시해줘도 마찰이라는 게 딱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아이센트로픽한 유동은 아니죠. 그죠? 실제로는 아이센트로픽한 유동이 아닌데 우리가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함으로써 이 유동을 아이센트로픽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관계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요소에 대해서 이 적분을 수행해 보면 출구 쪽이 면의 방향이 노멀 벡터 여기도 노멀 벡터는 반대쪽이죠. 그죠? 그래서 출구 쪽이 m 닷트 곱하기
U2 입구 쪽 마이너스가 붙고 m 닷트 곱하기 U1 이 왼쪽 항이 될 테고 그죠? 그리고 오른쪽 항은 여기에 보면 A1과 A2 즉 1번 면과 요 2번 면은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P1 A1 P2 A2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압력이라는 것은 이쪽을 향하니까 그죠? P2, P1 이쪽 방향, P2 이쪽 방향.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바깥면 요 면에서 만약 압력이 바뀐다. 요 면에서 압력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요 1번 지점 A1 지점에서부터 A2 지점까지 PDA 요때는 DA라기보다는 여긴 DS라고 했으니까 DS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모멘텀 이퀘이션은 뭐 밑에 식과 같이 압력의 변화량까지 포함하면 아래 식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게 요 놈이 지금 스테디고 그죠? 점성을 스테디니까 시간항이 없고 이놈은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여기 내부 에너지인데 이 토탈이라고 치면 이 토탈 dm 다트에 대한 식이 되죠. 그죠? 이게 토탈 에너지고 로 vs가 dm 다트니까 그죠? 그리고 이쪽은 압력으로 인한 일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비스코스 그죠? 디스페이션 점성으로 인한 일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열 전달량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어떤 기계적인 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바디 폴스도 없고 그죠? 인비시드 점성이 없으니까 마찰 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디아베틱이라고 했으니까 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수행되는 에너지도 없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요것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 에너지 이퀘이션은 요 토탈 엔탈피가 그죠? 토탈 콘스탄트인 토탈 엔탈피 보존을 의미하는 식이 되겠죠. 그죠? 이 식은 뭐 충격파, 팽창파, 경사 충격파 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점성 없이 아디아베틱 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얘들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리고 토탈 엔탈피는 CP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관계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클로즈해서 풀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쓰는 unknown이 U2, P2, T2 그죠? 이 세 가지 값에 대한 관계식들을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관계식이고 그 다음에 이 면적에 따라서 속도가 바뀔 거는 자명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적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제 미소 요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거시적으로 큰 컨트롤 볼륨에 대한 거였는데 이 컨트롤 볼륨을 매우 작은 요소로 바꿨다. 그럼 P1, P2로 쓰지 않고 P1이라면 P1 플러스 압력의 변화량 dP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지점에 컨트롤 볼륨 어널리시스하고 똑같습니다. 1번 지점의 압력을 P, 밀도로, 속도 U, 면적 A라고 하고 2번 지점은 변화를 한 거죠. 모든 양이. 압력은 P 플러스 dP, 밀도는 로 플러스 D로, 속도는 U 플러스 DU,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면적 더하기 DA라고 우리가 쓰고 요거에 대해서 Continuity Momentum Energy Equation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걸 적용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회 방정식에 미분형 방정식을 바로 갖다 써도 되고, 어, 또 컨트롤 볼륨 어널리시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뭐 해줘도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continuity케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ρUA가 뭡니까? 이게 m닷죠. 그죠? m닷는 1번 지점이든 2번 지점이 어디든지 간에 콘스탄트 할 겁니다. 자, 이 말은 ρUA의 변화량이 D, 변화량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놈 어느 곳에서든 성립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압력에 대한 관계식을 따져보면 이 식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PA 이게 압력이 요 면에 작용하는 압력이고 그죠? PA가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이 한 일은 PA죠. 여기에 2번 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P 플러스 DP A 더하기 DA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량 관계식에서부터 M.U 그죠? M.V가 나오니까 그게 ρU 제곱 A고 이쪽은 ρ D로 U 플러스 DU의 제곱 A 더하기 DA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경사면 1번과 2번의 요 경사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요 차이가 1번 지점과 2번 지점의 요 차이가 DA입니다. 그죠? 면적의 변화량이 DA니까, 그죠? 그 DA에 압력이 곱해진 거와 똑같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PDA만 이쪽에 왼쪽 항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을 쭉 전개하고 미소량끼리 곱해진 것들은 다 없애버리면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가 되냐면 ADP, AU제곱 DP, 그 다음에 로U 제곱 DA, 그리고 로U ADU 이 항이 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식에서 D, 로U A 이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각 항에 대해서 나머지 항들은 밖으로 빠져나오면 되죠. 그래서 로에 대한 걸 구하면 D로 곱하기 UA고 그죠? 그 다음에 U에 대한 거면 DU 곱하기 로 A고 면적에 대한 거면 DA가 있으면 로 U가 있는 거죠. 그죠? 이놈이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변을 모두 다 로 UA로 나눠주면 이 관계식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로분의 D로가 더하기 U분의 DU가 되고 요놈은 A분의 DA가 되겠죠. 이놈이 0이다.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두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요 continuitycation의 요 식에다가 양변의 모든 항에 u를 곱해 가지고 두 개를 딱 빼줘 버리면 뭐 산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간결한 식이 나옵니다. dp는 마이너스 로u du가 된다. 예, 어디서 좀 많이 본 식이죠? 그죠? 베르누 이케이션하고 뭐가 비스무리합니다. 그죠? 똑같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압력의 변화라는 것은 로유가 있고 속도의 변화량의 마이너스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도가 커지면 즉 속도가 커지면 du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dp는 마이너스 로유 du인데 밀도도 양수지. 그죠? 여기서 밀도가 양수입니다. 속도도 지금 양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앞쪽은 마이너스 어떤 상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du가 플러스다. 이 얘기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du가 플러스면 dp는 마이너스, 압력은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은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도가 계속 이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식과 비슷합니다. 그죠? 속도가 빨라지면 뭐 압력은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은 낮아진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 작은 요소에 대해서 토탈 엔탈피도 보존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의 변분을 취해보면 dH 플러스 U, du가 되는 거죠. 이놈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식을 이제 디퍼런셜 폼으로 식을 유도했습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면적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마하수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앞에도 썼지만 d 로 ua는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dp는 마이너스 로 u du 였습니다. 그리고 dh는 뭐였습니까? 앞에서 dh는 마이너스 u du로 표현되었죠. 그죠? 자, 이 세 개의 식을 이제 우리가 조합을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면적이 바뀌면 속도는 어떻게 될까에 관한 식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자, 만약에 m라는 게 로 ua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1번 지점에서 요 세 값은 2번 지점에서 이 세 값하고 같아야 되죠. 만약에 로1하고 로2가 똑같다. 그래서 즉 비압축성이다. 압축성이 없다면 U1, A1은 U2, A2. 그래서 면적이 넓어지면 속도는 작아지고, 그죠? 낮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진다는 것은 면적이 좁아진다. 이건 명백합니다. 비압축성일 경우. 근데 압축성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압축성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로1, U1 곱하기 A1은 로2, U2 곱하기 A2니까, 그죠? 면적이 줄어들면 운동량은 커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로와 U의 곱이 커진다는 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밀도가 만약에 더 커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는 줄어들고, 그죠? 밀도가 낮아지면 속도는 더 커지겠죠. 그걸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밀도와 속도 이걸 하나의 변수로 지금 표현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이 세 식을 연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마하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하수는 음속분의 속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음속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음속의 제곱은 dp d로 아이센트로픽 할 때 dp d로로 표현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압력하고 밀도를 음속을 이용하면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내부 유동에는 어떠한 뭐 에너지의 생성이나 마찰 이런 것들이 없는 인비시드, 아디아베틱, 아이센트로픽한 유동이기 때문에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dp, d로 아이센트로픽은 a제곱으로 식이 표현된다. 걸 이용해서 여기서 자,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 이 식은 dp를 로로 나누면 이 두 번째 식이죠. 그죠? dp를 로로 나누면 마이너스 u du입니다. 근데 이건
로분의 dp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 dp d로하고 로분의 d로 두 개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dp d로는 a 제곱이니까, 그죠? 어, 이 식은 그죠?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a 제곱이 오고, 그죠? 그 다음 이쪽엔 로분의 d로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항에 있는 로분의 d로를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로분의 d로는 마이너스 a 제곱분의 u du가 되고, 이 식을 이제 조작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제곱분의 u 제곱으로 하면 이놈이 u분의 du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a 제곱분의 u 제곱은 m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밀도의 변화 정도는 속도의 변화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상수가 m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로분의 d로를 요 식에다 딱 집어넣어 줘 보면 1-m 제곱에 u분의 du가 오고, 요거 더하기 a분의 da는 0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박스 친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a분의 da는 m제곱 마이너스 1 u분의 du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식을 그 area velocity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면적 속도 관계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면적 속도 관계를 결정짓는 놈은 마하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식을 다시 써보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서브소닉이다 라고 하면 m제곱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됩니까? 음속이 되죠. 음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분의 da는 어떤 마이너스 수를 가진 양이 될 테고, u분의 du에서 요 상수 a하고 u, 이 모든 거는 다 양의 값이죠. 면적은 음수가 될 수도 없고, 지금 우리는 유동이 거꾸로 가는 상황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dA, 면적의 변화.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속도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du는 어떤 음수 곱하기 da로 표현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da가, 즉 면적이 점점 커진다. 면적이 점점 커진다면 플러스가 되겠죠, da가. 그러면 du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면적이 커지면 속도가 작아지고, 또 면적이 점점 줄어들면 음수죠. 그때는 속도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하고 통용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하수가 1보다 작은 유동에서는 내부 유동 유로를 이렇게 지나면서 면적이 좁아지면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면적이 점점 넓어지면 속도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유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m이 1보다 크다, 즉 슈퍼소닉 플로우가 됐다라고 하면 m제곱 마이너스 1이 양의 값을 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u는 어떤 양의 값에 있고 da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면적이 증가하면 속도도 증가하고, 면적이 줄어들면 속도도 줄어드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상식에 부합하지 않죠. 그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로1, u1의, 자, 여기서 면적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면적이 증가를 했을 때, 자, 면적이 증가하면 속도도 증가를 합니다. U가 증가합니다. 근데 로 1, U1, A1은 로 2, U2, A2 이런 개념을 요건 무조건 성립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면적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A2가 더 크죠? 그러면 로 1, U1보다 로 2, U2가 더 작아야 되죠? 그죠? 근데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더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속도가 줄어드는 것보다 밀도가 더 많이 줄어들면 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즉 이제 두 개의 곱은 질량 보존 관계에 따라서 면적의 비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겠으나 밀도도 같이 변하는 유동 상황에서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밀도가 더 많이 낮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밀도가 decreasing, 공기의 밀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은 가속이 되지만 밀도는 낮아져요. 그래야만 질량 유량이 보존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로 UA인데 그죠? 면적도 커지고 속도도 커지는데 밀도까지 커지면 질량 유량이 보존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둘의 곱만큼 밀도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면적이 점점 줄어듭니다. 면적이 점점 줄어들면 유동은 점점 더 감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초음속 유동일 때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식에서 마하수가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0이니까 DA가 0인 곳. 즉 면적이 바뀌지 않는 곳. 그건 면적의 로컬 맥시멈 또는 미니멈이 있는 곳이죠. 어떤 곳입니까? 유동이 이렇게 돼서 면적의 DA가 0인 건 기울기가 0인 곳이죠. 즉 면적이 최소가 되는 곳 또는 면적이 최대가 되는 곳, 뭐 이런 데가 이 조건이 성립하는 곳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하수가 뭐 1이 되는 곳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물리적으로는 면적이 미니멈인 곳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노즐을 뭐라고 부르냐면 converging 했다가 수렴했다가 발산한다고 해서 diverging nozzle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 입구 유동이 들어오는 곳은 이쪽입니다. 들어오는 곳에서는 아음속이었습니다. 유동이 낮은 아음속으로 유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면적이 점점 좁아지면 유동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아음속에서 유동이 면적이 좁아지니까 가속이 되겠죠. 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 노즐목에서 유동이 가속되다가 노즐목에서 마하수가 1에 도달하게 되면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면적이 진짜 극단적으로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점점 가속하면 이 자체 내에서 초음속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자, 마하수가 아음속 유동이 들어왔을 때 유동이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지점에서 마하수가 1이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 이후에 초음속 유동이 생긴다고 하면 면적이 좁아들면 그죠? 초음속 유동이 생겼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면적이 좁아지면 속도가 줄어들죠. 그죠? 맞습니까? 그 초음속이 바로 됐는데 다시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수 1 이상은 이렇게 좁아지는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면적이 좁아진다고 해서 유동이 무조건 계속 가속되는 게 아닌 거죠. 마하수 1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컨버징하고 다이버징 하도록 이래 만들어 놓고 요 면적을
여기를 충분히 작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유동이 요 노즐목에서 어쨌든 슈퍼소닉 마하수 1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마하수 1은 가능하니까요. 그죠? 마하수 1이 돼서 초음속이 딱 됐다. 그때 면적이 다시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초음속 유동에서는 면적이 넓어지면 유동이 가속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면적이 점점 넓어지니까 여기서는 초음속 유동이 계속 마하수가 커지는 유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즐목에서 항상 마하수 1이 되고 노즐목에서 마하수가 항상 1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노즐목을 지나면서 초음속 유동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배하는 관계식이 면적 Area Velocity Relation, 면적 속도 관계식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초음속 디퓨저, 슈퍼소닉 디퓨저는 이 원리를 거꾸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풍동 안에서 초음속 실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동을 감속을 시켜야 되니까 또 똑같은 모양을 만듭니다. 절구통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앞쪽에서 마하수가 1보다 큰 초음속 유동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음속 유동에서는 면적이 좁아지면 작아지면 유동이 감속하게 되죠. 그러면 계속 감속을 하면 속도가 0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또 똑같은 문제로 계속 컨버징을 시킨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유동이 점점 감속하다가 여기서 마하수 1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마하수 1에 도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서브소닉이 됐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브소닉이 됐는데 면적이 다 좁아졌으니까 유동이 또 가속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좁아지는 유로에서는 절대 다시 아음속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마하수가 1보다 낮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낮아질 수 있는 건 요 노즐목을 만들어 가지고 요 노즐목에서 마하수 1이 딱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노즐목에서 마하수 1이 딱 발생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유동이 거의 충격파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러고 나면 마하수가 이제 서브소닉이 딱 된 이후에 그리고 이미 유동은 매우 약한 충격파가 생기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음속이 발생하면 아음속 유동에서부터는 면적이 넓어지면 속도가 낮아지니까 그죠? 점점 낮은 1보다 아음속 유동의 마수는 점점 낮아지는 이런 과정으로 그래서 낮은 속도의 유동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둘은 딱 정반대 개념인데 이렇게 면적이 바뀜으로 인해서 유동의 속도가 바뀌는데 그건 마하수가 어떻냐 즉 초음속 유동일 때랑 아음속 유동일 때랑 서로 반대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관계가 지금 이 시기 사실상 이 장의 가장 개념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즐을 이용해서 유동을 초음속으로 가속시키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긴 미사일이 있고 또는 발사체 여기에 보면 실제로는 여기 연소실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요 컨버징, 다이버징 노즐이 이렇게 쭉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연소가 막 일어나서 고압의 공기가 분사가 되고 그 분사된 공기가 요 컨버징, 다이버징 노즐을 지나오면서 초음속으로 가속이 돼가지고 jet처럼 쫙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추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 지배방정식의 미분형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바꿈으로써 마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관계를 바꿈으로써 그 관계를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작용하는 노즐에서 그럼 실제로 우리가 마하수를 마하수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상류 쪽의 압력이나 온도가 높아지면 유동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